작년 이제 21일에 12월 21일에 저희 김진우 대표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제 김용태 자리에 김용남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여기 그 영상도 남아 있잖아요. 아, 영상 있나요?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준비 안 됐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저기 보시죠. 뭐라고 했냐면은 천하 용인 중에 한 명 빼놓고 다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기로 했다고? 네. 아. 그게 이제 한 명이 용이야. 김용태 대신에 김용남이 들어오고 쓰는 이야, 저 감탄하는 피도 너무 찐으로 나간 거 아니, 아닌가요? 저 때는 김용태 최고가 이준석 대표랑 같이 안 한다라는 말도 안 하기 전이었어요. 약간 그냥 자리에 함께 안 할 때 정도. 예, 그래서 저는 김용태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고 그 자리에 사실은 그때 막 농담처럼 얘기했지 아무도 저렇게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저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농담이었죠. 농담이었지. 그럼 의원님 언제 결정을 그럼 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작년 12월 한 20일 즈음이고 실제로 약간 결심을 하신 건 진짜 저쯤에 이미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제가 탈당 선언을 지난주 금요일 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며칠 안 됐네요. 일주일도 안 했습니다. 예. 금요일 날 했는데 그 사나흘 전에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우연하게 방송을 하러 갔다가 앞뒤로 이준석 대표하고 하게 돼서 그냥 같이 합방을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네.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고 한 며칠 있다가 또 천하람 위원장하고 앞뒤로 방송을 하면서 언제 한번 밥이나 먹읍시다. 누가 먼저? 의원님께서 먼저? 누가 먼저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자연스럽게 나요.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밥 우리 헤어질 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네네.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그리고 헤어졌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밥이나 한번 먹자고 했더니 천하람 위원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밥이나 한번 그때 먹자고 했으니까 먹자 그랬더니 그럼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나가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천하람 위원장이. 그래서 같이 보자고. 그래서 먹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소액주주 운동을 하니까 네. 이런저런 정치 얘기하다가 야 내가 국회 들어가면 이걸 꼭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말이 안 통한다 이게. CR도 안 먹힌다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하다가 그거 하면 좋은데 막 이래갖고 즉석에서 내가 그러면 같이 할까? 이렇게 돼갖고 그게 며칠쯤인가요? 그게 탈당 선언하기 한 4일 전쯤이에요.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네. 진짜 며칠 안 된 됐죠. 거네요. 예.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다른 뭐 매부쇼라든지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올 연초에 이제 신년 인사회 때 그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김용남 의원님은 연단에 올리지 않고 그리고 소개도 안 해주고 박문규 아직 입당도 안 한 박문규 전 장관만 올려가지고 소개한 것에 상당히 뭐 의원님 표현으로는 칼을 갈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게 새로운 개혁신당에 합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 아닌가요?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제도 마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김성동 거기 당협위원장.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12년째 마포을을 지키고 있는데 김경률 회계사를 마포을에 김경률 회계사가 출마하기로 했고 정청래 의원하고 싸워서 이길 거다. 그러면서 와서 단상 위에서 손도 들어주고 뭐 이런 장면이 연출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박문규 전 장관이 아직 입당도 안 한 당원도 아니었고 뭐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태라 그냥 단상 위에 올려서 소개하면서 분위기 잡는 정도였고 어제는 급기야 비대위원장이 손 들어주면서 이 사람이 마포을의 우리 당 후보입니다. 뭐 거의 그 식으로 띄워준 거잖아요. 버릇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정치 일반에 대한 뭐랄까요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당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를 대신하는 자리니까 선거를 얼마 안 앞둔 남겨두고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공천과 관련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준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 아니 그래서 제발 여의도 문법을 좀 배워라 말이죠. 배우고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기저기서 사고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건 전략공천 아니다, 경선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는 그냥 이렇게 말한 거지 뭐.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냥 이랬는데. 경선을 거쳐야 되고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은 언급도 안 하고 한 사람만 올려서 그 위에서 손 들어주면서 정청래하고 싸워서 이기는 후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의도 문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국어 문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에서도 이제 내부 반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같이 이제 오랫동안 선거 여론조사를 해온 사람들은 네. 누군가의 후광을 얻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 누구의 이른바 후광을 얻느냐. 뭐 박근혜 마케팅이다, 아, 윤석열 마케팅 하는데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후광을 바로 받아버린 거죠. 직광으로 이렇게 받는 그렇죠. 거죠. 후광이 아니고 거의 뭐. 그렇죠. 싸워버렸어요. 유권자들이 볼 때, 지지층들이 볼 때, 당원들이 볼 때, 한 위원장이 미는 사람이 김경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은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경선을 한들 그 경선이 공정한 경선이에요? 절대로 공정할 수 없잖아요. 힘을 실어줬다. 당원들 다 모아놓고 더군다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줬는데 그게 어떻게 경선에 붙인다 한들 공정한 경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더 이제 약간 전략공천도 아니고 애매한 고 이제 어디선 자객공천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좀 이어 나갈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네요. 하루 전에는 또 계양을 가서 원희룡 거기 전 장관 윤영선 당협위원장이라고 의사이신 분 오랫동안 거기서 맞아요. 당협을 지키고 출마도 여러 번 하셨던 지난번에 분이 있는데 이재명과 맞붙었던 붙었었죠. 인물이죠. 근데 거기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 것처럼 일방적으로 또 해줬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손 같이 네. 들고.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를 보면은 좀 정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1년 만에 정치에 뛰어들어다 대선이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를 우습게 보고 자기 맘대로 하려는 어떤 그런 검사 특유의 그런 게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근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거기서 검사가 왜 나와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참고로 김용남 전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 출신 중에 뭐 홍준표 의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뭔가의 성취를 이뤘다라고 본인은 이제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학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몇 번 무리를 일으켰으면 조금 앞으로는 조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 사실은 이제 그 계양을에서는 그 거기에 있었던 그 지역의 위원장님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는 이제 와가지고 있었죠. 계시다가 딱 항의를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서 항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중간에 나가버렸죠. 네, 그게 다 지금 이제 흐름이 좀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거기서 이제 계속 비슷한 약간 항의가 계속 있으면서 약간 비슷한 소요가 있으면 이게 또 약간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이제 전국 순회 공연을 마쳤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당별로 신년 인사의 자리는 이제 끝났어요, 다. 네. 끝났으니까 비슷한 기회는 없을 텐데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떠한 편파적인 그 행동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공정한 공천 심사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 정도까지 언행이 나왔으면.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네. 진행자같지만 아유, 혹시 의원님 이렇게 입당하고 나서 추가로 개혁신당 오겠다라는 현역이나 뭐 아니면은 전직 의원님도 없으세요? 단독입니다. 나 궁금해.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니 그냥 그런 중요한 뉴스나 이런 거는 이름을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 파운더한테 양보를 해야죠.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약간 그러면 약간 있어요. 안부 물어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좀 어떠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국민의힘 경선 룰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다들 그거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면 이게 감점 대상인가? 감점을 받게 되면 몇 %를 받는 건가? 네. 그리고 내가 하위 30% 안에 들어가 있나 없나? 뭐 네. 이거
지금 분석하고 있죠. 그럼 그 분석 작업이 좀 끝나면 약간 좀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순서가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선회장 중진 의원들을 이제 또 만나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사실은 뭐 공천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이건 왜 이런 분위기가 약간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천 얘기 꺼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서 한 중진 의원이 왜 중진한테는 무조건 감점을 주느냐 얘기를 한들 그 먹힐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쭉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다선 의원들은 다 아는 거죠. 이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보고 그리고 내 지역의 도전자는 가점을 플러스를 몇 % 받는 사람인가 네. 보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이철규 의원이나 누가 자기 지역구에 와서 자기 경쟁자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상황이 생기느냐 마느냐. 그래서 당원들의 동요가 생길까 말까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나중에 결단을 하겠죠. 그게 동일 지역 3선 이상일 경우에는 득표율에서 이제 15%를 삭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하위 30%면 또 마이너스 20%. 아하. 근데 그걸 또 합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35%. 거기에다가 탈당한 경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추가 7%를 더 더하거든요. 그러면은 권성동, 윤상현 이 두 분은 42% 감점을 받을 수도 있어. 최대 42%. 그럼 일단 그러면 그런 분들은 최소 20% 이상을 안고 가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가요? 근데 그래도 이길 걸.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도전자가 있으면 위협적이지만 네. 아하. 그 인천의 미추홀구의 윤상현 의원 같은 데는 없어요. 당내 도전자가.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도 2번씩이나 연거푸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내부에는 도전자가 없고 심지어 민주당도 윤상현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감점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걱정을 안 할 텐데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 틀리죠. 약간 간당간당하신 이 표현이 좀 그런가?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신 분들.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탐색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이 기준이 나온 거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나 공관위원회 의중이 그러니까 이른바 용산 의중이겠죠. 이게 네. 정확하게 구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뭐 본인은 공천받기 어렵다 싶은 현역 의원이나 후보자들은 행동에 옮기겠죠. 네. 근데 어제 출근길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저께 발표된 룰에 의하면 컷오프 대상, 아예 네. 경선까지도 못 가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발표가 그렇습니다. 됐거든요. 하위 10%. 근데 더 늘어났을 기자들이 이거 컷오프 비율이 예전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 여차하면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막 올려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룰은 발표가 됐는데 과연 그 룰대로 경선 공천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인 거죠. 그게 비대위 지금 이제 최고위가 없으니까 비대위에서 의결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아니 2,000명 남았나 싶어가지고 3,000명 저기 지금 3,000 넘어요. 근데 큰일 났어.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네.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금 되게 미묘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실 지금 용산에서 지금 공천 받겠다고 나온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경선에 붙으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깨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컷오프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들어갈 생각을 하고 한 게 뭐 한 군데 막 2-3명씩 붙은 데도 있어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7-8명만 컷오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다 멘붕이 온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약간의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이제 사무총장이 아니지 지금은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거 관련해서. 그 안에서 약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3선, 4선 중진들 얘기 들으면서 네. 뭐 그러면 그렇게 경선 붙여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철규 의원은 사실상 윤심을 반영한 사람이에요. 여기를 네. 최대한 많이 쳐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견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만만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현역 의원들도 문제지만은 새로 지금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은 아마 큰일 납니다. 새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뭔가 그러니까 조치가 없으면은 네. 7명만 쳐낸다? 컷오프로? 그러면 그분들이 난리를 부릴 거예요.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2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공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또 특검법이랑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까지는 뿜뿜이었어. 17일까지는 셀카 뿜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지지율은 잔뜩 올라갔는데 네네. 그 개인 지지율이 이제는 당 지지율로 옮겨가는 거는 이 공천이에요. 네. 공천이 잘 돼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집권 여당이 더 경쟁력이 생기거든. 이거 잘못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수라장이 돼. 그다음에 이거 끝내놓고 막판에 꺼내들 카드가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일 거예요. 네. 근데 그것까지 가려면 이 공천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른바 용산을 넘느냐. 드래곤보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네. 용산을 넘느냐. 드래곤 용산은 또 산이라 안 그래요. 드래곤 마운틴하고 그러고 드래곤 힐이 힐이야. 제가 또 가봤잖아요. 그 대통령실 되기 전에 미군 기지일 때. 거기 맛있어요. 스테이크집 맛있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식당 말고 진짜 용산 그 미군 기지. 아니 근데 그 그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는겠는데 그게- 방송이 산으로 가요 왜? 그게 산 방송. 티본 스테이크예요.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인데 정말 산만해.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이게 사실 두 번째 이슈였어요. 두 번째 이슈인데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저희 의원에 오신 김에 여쭤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 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이겠다. 네. 이 발언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무시할 수 없죠. 아니 왜냐하면 여당의 비대위원장인데 250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겁니까에 대한 답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던진 거다. 지금 비례 의석이 47석이잖아요. 그러면 비례를 완전히 없애고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3석을 줄이고. 더 없애서 250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냐, 네. 아니면 비례를 두고 지역구를 왕창 줄여갖고 250석이냐,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지역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이냐. 네. 이게 어떻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250으로 줄이겠다. 그것도 조건이 붙죠. 네. 이번 총선에 이기면 네. 그 조건도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기면 줄이겠다? 어떻게? 한마디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네.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발언을 안 해야 됩니다. 적어도 250석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요 할 때 바로 나와야 돼요. 뭐 방법이 어떻게 러프하게라도. 그렇죠. 그걸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작정 50석 줄이겠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 초등학생도 그런 발언은 안 해요. 초등학생은 모르니까 못하겠죠. 아니 초등학교 반장 선거 요새 얼마나 격렬하죠. 퀄리티가 네. 높은데요. 그럼요. 예. 아니 그 스핀 닥터들이 많이 붙어요 요즘에. 그래요. 아니 요거는 이거 우리 김용남 의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JTBC도 나가서 비판하고 KBS에서도 비판을 했는데 250명,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학자들은 의원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쵸. 친구는 제가 KBS 라디오에서는 제 상대가 김근식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말에 찬성 안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보다는 다른 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다 도둑놈이니까 뭐 그렇게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죠. 얘기를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학자들은 다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 OECD의 평균으로 하면은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몇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OECD 평균을 적으면 475명이 돼야 돼요. 475명?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 OECD 평균. 인구 네. 10만 명당 의원 수를 계산을 하면은
475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 줄이는 거 하려면 빨리 허경영만 영입하십시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최고의 정치 개혁가예요. 전략가로 빨리 영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배우고 해라 제발. 이런 정치 포퓰리즘 같은 것 좀 아무거나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예.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일단 숫자를 툭 던져놓고 뭔가 설명할 게 있는데 지금 1페이지는 왔는데 2페이지가 안 온 거야. 아, 그래서 다른 일이 지금 있어서 2페이지 이후의 이야기를 한 비대위원장이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데 너무 우리가 몰아갈 일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 분석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최근에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어요. 네네. 대만의 입법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회인데 입법위원이 113명이야.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그러겠죠. 대만은 113명인데 우리는 왜 300명인가요? 그 보고서를 좀 써오세요. 그래서 불이 나게 써다 보니까 1페이지만 온 거야. 250명. 그래서 저는 2페이지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다 이게 200, 본인의 이제 그렇죠. 250이 추측이십니다. 아니라 들어보세요. 예. 제가 1분만 이야기할게요. 250 곱하기 2다. 500명. 네. 사실 500명이고 세비를 또 절반 50% 깎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막 운전해주고 이런 사람들 뭐 필요했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누구 말대로 정말 정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은 또 국회에서 지정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 보좌진 막 지역구에서 딸랑딸랑한 사람들 말고 그래서 정책 보좌진 3명 이렇게 임명하는 걸로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아니? 그게 좀 이게 근거가 제 약간 들으신 게 있어요. 제 의견인데 아하. 좀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그렇지. 이게 우리가 또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니까.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잖아. 알겠습니다. 영드래곤. 아니 바빠 죽겠는데 뭘 기다려. 그러면 끝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1페이지만 읽고 던지냐고요. 형님 왜 화를 내세요? 화가 좀 나요. 아니면 하는 뭐 게. 이제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이제 지론인데 막 이제 막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딱 그냥 툭 나왔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공부를 뭐. 해.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공부하고 그리고 있어요. 대만은 정확하게 의원 수가 113명이고요. 인구가 2,300만 113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하면 한국하고 큰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만 더 첨가하면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제 관련한 토론회를 하면서 그 질문자의 질문은 한국 주식이 너무 싸다. 예. 그러면서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아주 유명한 슈카가 그렇죠 그런가요? 네. 유튜버신데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축하해야 돼. 거기서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싸다. 그렇게 라는- 답변이 좀 다른 답변이 나왔죠. 완전히 기적의 논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순서도 바뀌고 뭐 그걸 왜 잘못됐는지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겠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고 한동훈 위원장도 역시 그런데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발언을 하시라. 주식이 매번 한국 이렇게 주식- 기적의 논리를 말씀하시지 말고. 한국 주식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이게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거는 아닙니까? 이번 월요일 1월 15일 날 제가 개혁신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8가지의 입법 과제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상속세는 어디 나오냐면 제가 8가지 이렇게 입법 과제가 완수되면 한국 주식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뭐 네. 최소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거버넌스 네. 개선이 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과제로 상속세 인하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연결이 발표 되는군요. 내용이었는데 네. 거기도 정말 1페이지하고 끝페이지만 읽고 오셨나? 그래서 앞뒤 연결을 좀 현황과 잘못하셨나요? 결론만 보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많이 봅니다, 사실. 그렇죠. 현황과 결론. 중간에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어려우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계속 정강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두 분은 그거라도 읽고 공개 발언을 하시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같은 편일 때는 그렇게 든든했는데 다른 편 되니까 너무 얄밉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하다. 막 팩트로 막 두들겨 패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죠. 잘했어요. 있을 때 잘했어야지. 있을 때 잘해. 네.